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 이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과 그 파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정말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또 한편으로는 좀 논란도 많았던 그런 소식이죠. 맞습니다. 바이낸스가 코팍스 인수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이제 공식적으로 상륙을 한 건데요. 이게 무려 2년 7개월 만에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2년 7개월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인지,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진출은요, 단순히 그냥 규모가 큰 해외 거래소 하나가 더 들어온다. 이런 차원 이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현재 업비트랑 빗썸이 거의 양분하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을. 네, 거의 독과점이죠. 그렇죠. 이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랄까 메가톤급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보고서들의 핵심 내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좀 복잡한 맥락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핵심 뉴스부터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죠. 2025년 10월 15일 바이낸스가 FIU 문턱을 넘어서 코팍스 인수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이건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일반적인 M&A라기보다는 약간 구제 인수 성격이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레스큐어 애퀴지션이라고 하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팍스가 2022년에 그 FTX 사태에 터졌을 때요. 자회사 중에 고파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약 1,479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이 투자자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큰 문제였죠. 그때 바이낸스가 거의 백기사처럼 딱 나타나서 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인수를 추진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길고 좀 험난했죠. 네, 2년 7개월이나 걸렸으니까요. 그렇죠. 승인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가장 큰 이유 역시 바이낸스 자체가 안고 있던 그 글로벌 규제 리스크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컸죠. 법무부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이런 것들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 위반 이런 혐의로 벌금이 무려 43억 달러였어요. 43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그게? 거의 5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심지어 그때 CEO까지 사임했었고요. 그렇었군요. 네, 당연히 우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게 선뜻 문을 열어주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5조 원 벌금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최종 승인이 가능했던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우선 바이낸스가 그 이후에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말 대대적으로 강화했어요. 거의 기업을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규제 준수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고요. 노력을 많이 했군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고파이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네, 인도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금융당국이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론 엄격한 조건 하에서겠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좀 민감했던 문제인데 그 고파이 이슈는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1,479억 원.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피 같은 돈일 텐데요.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진 건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전액 해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바이낸스는 그동안 인수 완료라는 그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조건부였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된 셈이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으니까요. 그래서 보고서들은 이제 이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이 약속을 얼마나 빠르고 또 투명하게 지키느냐, 이게 한국 시장에서 초반에 신뢰를 쌓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뭐랄까, 첫 시험대가 될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공룡 바이낸스의 등장이 과연 한국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한국 시장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총액이 무려 105조 원을 넘었대요. 105조 원? 네, 이게 우리나라 GDP의 5%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사용자 수도 이미 1,6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네, 뭐 시장 규모나 참여자 수만 보면 이미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시장 점유율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업비트가 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빗썸이 한 20%에서 30% 정도, 이 두 기업이 사실상 시장을 그냥 양분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이번에 인수 대상이었던 고팍스 점유율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1%도 안 됐고요. 1% 미만. 정말 작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고인물 같은 그런 시장 구조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고인물에 바이낸스라는 엄청난 매기 한 마리가 들어오는 셈인데요. 근데 이 매기가 가진 무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뭐 마진 거래라든지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영역인데 바이낸스는 이 파생 상품 분야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냥 압도적인 플레이어잖아요. 네, 글로벌 넘버 원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 국내에 도입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투자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또 그만큼의 리스크도 함께 오는 셈입니다. 네, 그 파생 상품 외에도 바이낸스가 가진 강점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종류부터가 차이가 나요. 바이낸스는 350개가 넘는 다양한 코인을 지원하는데 업비트나 빗썸이 한 260개에서 280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와, 거의 100개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여기에다가 또 전 세계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니까 유동성이 그냥 압도적이고요. 또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거뜬히 처리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인프라, 그리고 AI를 활용한 아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체급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동네 마트만 이용하다가 갑자기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초대형 글로벌 유통체인이 딱 들어서는 그런 느낌일까요? 오,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기술력, 자본력, 상품 다양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요. 와, 그럼 기존의 강자인 업비트나 빗썸 입장에서는 정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들이 좀 있던데요. 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확률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침투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확률로는 한 60% 정도로요. 점진적 침투. 네, 이 시나리오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브랜드를 당분간은 좀 유지하면서 특히 자신들의 강점인 그 파생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 5년 안에 5%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경우에 기존 강자들의 점유율은 물론 좀 떨어지겠지만 시장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처음부터 막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영역, 그러니까 파생 상품 쪽에서 야금야금 시장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급속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확률을 한 3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코리아 같은 새로운 브랜드를 딱 내걸고 아주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이라든지 대규모 마케팅 공세를 막 펼친다면요. 그러면 3년 안에 15%에서 20%까지 점유율을 확 끌어올려서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의 확실한 3강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네, 정말 그렇게 되면 피 튀기는 경쟁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제한적 영향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확률이 좀 낮습니다. 한 10% 정도. 뭐 예상치 못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 고파이 문제 해결이 계속 지연된다거나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이 더뎌지는 경우죠. 그래서 5년이 지나도 점유율이 한 3%에서 5% 수준에 머무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들은 바이낸스가 당장 기존의 현물 거래 시장에서 막대한 칠할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일단은 파생 상품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키우면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그 첫 번째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이게 단순히 누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은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법원이 통과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같은 사업자들에게 어떤 작용 요건, 즉 인가제를 요구할지, 그리고 그동안 좀 불투명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지 여부,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현물 ETF 승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대략 20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낸스 승인 역시 이런 큰 제도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글로벌 최대 사업자인 바이낸스를 우리 국내 시장에 참여시킨다는 것. 이게 단순히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한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대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나아가서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아시아의 주요 디지털 자산 허브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신호탄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그냥 변방 시장에 머무르지 않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한국에게 찾아온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가 크네요. 이렇게 한국 시장 내부의 제도화 움직임도 활발한데 이게 또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중요해요. 미국만 봐도 이미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했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역시 미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안이죠. 마켓 인 크립토 애셋 프레임워크, 이걸 마련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점차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가 또 다른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말이죠. 네,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블룸버그의 한 분석가는 알트코인 ETF 승인 확률을 거의 100%로 보고 있더라고요. 100%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솔라나, SOL, 리플,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을 포함해서 최대 100개가 넘는 알트코인 ETF가 출시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와, 100개 이상이요? 네.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요, 예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 때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 시즌,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상승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시장의 투자자분들에게도 엄청난 관림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또 빠르게 돌아가는 정보들,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낸스라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 어쩌면 더 낮은 수수료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경쟁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생 상품처럼 이전에는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투자 수단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게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회 요인은 분명 많아 보입니다. 바이낸스 진출이라는 직접적인 호재도 있고, 또 앞서 계속 말씀드린 제도화의 진전, 그리고 알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다음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이게 또 맞물린다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사이클요? 그것도 참 중요한 변수죠. 네. 이 사이클 이론에도 전통적인 4년 반감기 주기론부터 시작해서 ETF 승인 효과 때문에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거라는 연장 사이클론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 예측도 13만 5천 달러에서 25만 달러 이상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네, 예측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의 성장세도 아주 가파릅니다.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서 2026년에는 시장 규모가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조 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2천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0%인데요. 네,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의 성장이네요. 그야말로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고서 표현처럼 이게 역사적 전환점이고 디지털 자산 2.0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어쩌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포착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고파의 문제 해결. 이게 만약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바이낸스의 평판과 신뢰도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큰 규제 이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이 바이낸스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다른 거래소보다 더 엄격하게 감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롭게 열릴 가능성이 있는 그 파생상품 시장. 이건 높은 수익 기회만큼이나 변동성과 위험성도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요. 특히 알트코인 투자는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상황 변화는 언제나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고요. 이건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기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자료들은 몇 가지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시장 구조와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 특히 파생 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으니까요. 둘째,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 목표와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늘 강조되는 말이지만 특정 자산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되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과 리스크 관리를 절대 잊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심해야 할 점들이네요. 오늘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를 시작으로 해서요. 시장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보고 파생상품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제도화 움직임과 글로벌 규제 동향까지 정말 광범위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정말 풍성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요, 한국이 단순히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과 경쟁하는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허브를 목표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토큰 증권, 즉 STO라고 하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STO 시장이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와, STO 시장도 엄청나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바이낸스의 진출이 단순히 거래소들 간의 점유율 경쟁을 넘어서서요. 한국이 이러한 차세대 디지털 자산 클래스를 새롭게 창출하고 또 관련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의 강력한 금융 허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한국은 과연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가능성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이 디지털 자산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이 뭐 좋든 나쁘든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